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은 어땠나요? 혹시 막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 겪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그런 날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누군가로부터 쟤 참 차갑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억울하죠. 네, 혹은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이나 사람에 시달려서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인데 참 성의가 없다거나 이 상황에 무관심하다는 그런 날선 시선을 받았던 경험 말이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뼈아픈 엇갈림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억울하긴 한데 그렇다고 막 구구절절 변명을 기운조차 나지 않는 그런 피곤한 순간들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답답한 그림자 같은 순간이죠. 우리가 의도한 내면의 진심하고 타인의 눈에 비치는 외면의 결과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니까요.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간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헬퍼백 꿈이라는 작가가 작성한 3분 분량의 짧은 스피치 혹은 에세이 형식의 글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였어요. 분량은 굉장히 짧지만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오해라는 주제는 우리 삶에 아주 깊은 곳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텍스트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왜 타인에게 그토록 쉽게 오해를 받는지, 반대로 우리는 왜 그렇게 타인을 단편적으로 오해하는지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한 오해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진심을 다치지 않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그 과정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찰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찰나요? 정말 순식간이죠. 네, 오해라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아주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마음속에 기정사실처럼 탁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설명할 틈도 주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원문에 등장하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어떤 상황이었죠? 작가가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나는 그저 말수가 적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나를 무관심하다고 평가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향적인 성향이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유독 머릿속에 고민이 좀 많아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걸 아주 쉽게 나를 무시하는 태도나 불성실함으로 치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복잡하고 온전한 진심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채로 말이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에세이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통찰이 숨어 있나요? 작가는 이게 개인의 소통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타인의 겉모습,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난 아주 짧은 순간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단정지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군요. 네,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맥락하고 사연이 얽혀있는 길고 복잡한 영화 같은 건데 우리는 종종 그 영화 속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초짜리 스냅 사진 한 장만 보고 모든 서사를 스스로 지어내버린다는 거죠. 짧은 장면으로 타인의 긴 인생 이야기를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비극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찍힌 무표정만 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주 냉혹한 악당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식이잖아요. 진짜 비극적인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씁쓸하죠. 자, 그렇다면 이 억울한 오해들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텍스트의 핵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세대가 겪는 오해의 해부학을 아주 세밀하게 교차하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든 이 각기 다른 세대의 고군분투를 들여다보면 아마 묘한 동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먼저 20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원문에 따르면 20대는 세상으로부터 왜 그렇게 확신이 없고 매사에 예민하냐는 오해를 받는다고 해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의 행동은 타인의 시선에서 볼 때 좀 방향성 없는 방황이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기복으로 비추기 쉽거든요. 약간 불안정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현상의 이면을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들이 결코 능력이 부족하거나 삶을 대충 대하기 때문에 서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는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느라
그 누구보다 온몸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와, 방향을 찾기 위한 흔들림. 이 관점이 진짜 묵직하네요. 마치 그 나침반의 바늘이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요동치는 거랑 비슷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치열한 연종 조절의 과정을 외부의 시선에서는 그냥 너는 왜 가만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게 구냐 이렇게 다그치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없다는 건 나침반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누군가 정해준 길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20대의 예민함과 확신 없음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장 주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치열함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 과정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으니까 예민하고 불안정한 세대라는 손쉬운 오해의 딱지를 턱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온몸으로 흔들리면서 간신히 나침반의 방향을 잡고 나면 이제 30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30대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오해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 달려지죠. 네, 작가가 지적하길 30대는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계산적이냐, 왜 예전과 다르게 욕심이 많고 자기 목만 챙기려 드느냐 이런 시선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30대에 접어들면 개인이 처한 삶의 구조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요. 20대가 나 자신의 방향성에 집중하는 시기였다면 30대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본격적으로 책임을 짊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책임감이요? 네, 직장에서의 역할, 새로운 가정, 경제적 독립 같은 것들요. 텍스트가 방점을 찍는 부분도 바로 이 책임입니다. 이들이 탐욕스러워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짊어지느라 어쩔 수 없이 계산하게 되는 그 삶의 무게를 분석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 결정 하나가 나침반 바늘 하나를 흔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나 팀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기니까요. 그렇죠. 내 어깨에 달린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내가 가진 시간이나 체력, 돈이라는 자원은 참 한정되어 있는데 짊어진 책임의 무게는 너무 무거우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선택 앞에서 멈칫하고 치밀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30대의 계산은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가장 이타적이고 필사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어요. 이타적인 방어기제. 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엑셀 파일을 열어두고 감정의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를 타인들은 단순히 저 사람 속물적으로 변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한테 주어진 몫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밤새워 고민하는 그 치열함이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영악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게 진짜 좀 씁쓸합니다. 참 외로운 시기죠? 자, 그렇게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치열하게 달리다 보면 어느덧 40대가 됩니다. 원문에서 40대를 향한 오해는 주로 침묵 그리고 단절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네, 말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하죠. 사람이 변했다. 예전엔 열정도 넘치고 유쾌하더니 요새는 말도 없고 투무지 속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40대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위치를 봐야 해요. 텍스트는 40대가 단순히 무게를 견디느라 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많은 압박감을 받고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생존 방식인 거죠.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란 거네요. 짐이 너무 무거우면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여력조차 없잖아요. 입을 열면 숨이 차서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그냥 꾹 참고 묵묵히 걸음만 옮기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갈등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아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40대의 침묵은 결국 무관심이나 냉소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상의 무게에 짓눌린 채 더 이상의 감정적 누수를 막으려는 생존 모드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존 모드. 굳이 에너지를 써서 나를 설명하거나 남을 설득하기보다는 그저 입을 다물고 내게 주어진 하루치의 짐을 지고 가는 쪽을 택하는 거네요. 그런데 세상은 그 침묵의 무게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고요. 침묵으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냐고 묻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죠. 내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삶의 폭풍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리고 이 흐름은 50대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오해로 이어집니다. 50대는 40대보다도 훨씬 더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다 초월했나 보다, 열정이 식었다, 주변 일에 완전히 무관심해졌다,
이런 오해를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대의 요동치는 열정을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에너지가 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어떤 진실이죠? 50대가 대충 살거나 포기해서 조용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느라 조용해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해, 책임의 시간들을 다 통과해온 50대는 이제 당장 나서서 통제하려 하기보다 타인과 세상의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아, 당장 내가 개입해서 해결하려 들기보다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거군요. 사실 이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일인데 속도만 중시하는 사회의 눈에는 이 지혜로운 관조가 그저 무기력으로 오해받는 거네요. 네, 그 오해가 참 아픈 지점이죠. 방향을 찾느라 흔들리는 20대, 책임을 짊어지느라 계산하는 30대, 무게를 견디느라 침묵하는 40대, 그리고 지켜보느라 조용해진 50대. 이 모든 분석 끝에 작가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생애 주기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강력한 통찰이죠. 자책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내가 예전과 달리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변했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한 적 있으신가요? 이 텍스트는 여러분이 결코 타락하거나 변질된 게 아니라 그저 인생 단계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들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살아내고 있을 뿐이라고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삶의 단계마다 고유한 생존 방식이 존재하고 그건 타인의 얕은 시선으로 폄하될 수 없는 아주 치열한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오해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치열한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하면서요. 네, 나만 억울한 것 같았죠.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던 그 억울함의 거울을 우리 자신의 얼굴로 휙 돌려버리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에세이 후반부에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아, 뼈를 때리네요. 우리는 내가 오해받을 때는 세상 제일 억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만 반대로 나 역시 누군가를 겉모습, 단 한마디의 말, 짧은 태도만으로 얼마나 무자비하게 오해해왔는지는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진짜 전곡을 찔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가 인사를 무뚝뚝하게 받았다는 그 1초짜리 찰나의 장면 하나만으로 저 사람은 기본 예의가 없어 참 건방져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재단해버린 적 없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큰 불행을 겪어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고 혼자 쥐구멍에 숨고 싶어졌던 그런 부끄러운 경험이요. 우리는 타인의 행동은 결과만 보고 비판하면서 나 자신의 행동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의도로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해가 가진 양면성입니다. 오해라는 건 단순히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겪고 깨달아가는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다가 진실을 알게 되며 성숙해지는 거죠. 아, 내가 오해받아 억울했던 만큼 타인도 똑같이 억울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해는 어차피 인간의 숙명이니 그냥 상처받으면서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에세이는 아주 실천적인 해독제를 건넵니다. 원문의 가장 중요한 조언인데요. 누군가 당신을 겉모습만으로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당신의 진심이 틀렸다거나 삶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아, 오해를 받는다고 내 진심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네, 당장 뛰어가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서둘러 변명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위로를 건네고 있어요.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들지 마라. 사실 나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다급하게 말을 보태다 보면 오히려 그 조급함 때문에 스텝이 꼬이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 흙탕물을 일으켰을 때 그걸 맑게 하겠다고 손을 집어넣어서 마구 휘저으면 물은 더 탁해질 뿐이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럴 때 유일한 해법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여전히 진심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정확히 100%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단 한 사람 혹은 시간이 당신을 완벽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요. 시간이라는 번역기, 참 아름다운 메시지네요.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진심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라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글이 샬롬이라는 인사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분명한 종교적 배경이 있는 텍스트죠. 하지만 이 형식은 특정 교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저자 헬퍼 백곰이 매일 오해 속에서 상처받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내면의 평안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했던 따뜻한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해요.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마음의 형태 자체가 보편적인 위로로 작동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내 상처받은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아무 대가 없이 기도해 준다는 것. 그 따뜻한 의도 자체가 참 큰 위로가 되네요. 자, 오늘 탐구한 내용을 갈무리해 볼까 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가벼운 잣대에 평가당하며 가슴을 쳤던 여러분, 우리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살아낸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타인의 얕은 시선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진심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 논의의 끝에서 원문의 내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시간이 결국 우리의 진심을 완벽하게 번역해주는 통역사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나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까요? 만약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장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여유가 찾아올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